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시진핑의 권력에 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긴 글 있으니 쭉 한번 함께 가보시죠. 네, 1958년 국공내전의 승리에서 중국을 통일한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시작합니다. 대약진 운동은 7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안에 미국을 앞서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권력 투쟁에서는 프로였지만 경제는 문맹 수준이었습니다. 모기, 파리, 쥐, 참새를 농업에 해를 끼치는 사해 규정해서 대대적으로 박멸 작업을 실시합니다. 모기와 파리, 쥐까지는 좋았는데 참새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참새는 그냥 곡식만 축내는 해로운 새가 아니었습니다. 참새는 곡식보다 메뚜기를 더 먹어치우는 새였던 것이죠. 마오쩌둥이 참새를 보고 저 새는 나쁜 새다 라고 하자 전 국민이 참새 잡기에 동원이 됩니다. 1년간 참새 2억 7천만 마리를 잡아버리자 참새 먹이인 메뚜기가 번성해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소형 용광로로 철을 만들자 운동도 문제가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대형 제철소가 없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마을마다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서 철을 생산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죠. 초소형 용광로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농민들은 강철 생산 기술은 물론 열철이나 단조 등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을 가열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탄소를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삽이나 곡괭이 정도를 만들던 동네 대장장이의 지식으로는 제대로 된 강철이 나올 수 없었죠. 모래보다 푸석하고 유리보다 쉽게 깨지는 일명 똥철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에서 강철 생산 실적을 독촉하자 지역 관료들은 멀쩡한 농기구를 녹여서 쓸모없는 똥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용광로 땔감을 구한다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민둥산을 만들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산이 민둥산이 되자 나무가 물을 잡는 힘이 떨어져서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서 농지를 쓸어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산사태가 농지가 줄어드는 데다가 철을 만든다고 농기구까지 부족하니 농사가 폭망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10%인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했죠. 어디로 돌렸을까요? 네, 1959년 마오쩌둥이 책임을 지고 국가주석에서 물러납니다. 마오쩌둥의 후임으로 류사오치가 국가주석에 오릅니다. 국가주석에서 물러났지만 마오쩌둥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1959년 국가주석에서 물러난 마오쩌둥은 1966년이 되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기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10대들을 이용한 것이죠. 1966년 5월 16일 칭화대학 부속 중학생들이 교장이 공산주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대자보를 써서 비판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딩들의 비판에 신속하게 호응합니다. 인민일보에 학생들의 베이징 코멘을 선언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 라는 논평을 올린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자기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이 완장을 차고 학교를 뒤집어 버립니다.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깨부수고 진정한 사회주의 문화를 만든다는 문화 대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교수들을 자아 비판대에 세우고 인민재판을 통해 모욕하고 폭행하고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납니다. 마녀 사냥과 다름없고요. 네, 군중 심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교사와 교수를 처리한 수백만의 학생들이 마오쩌둥 어록을 흔들며 사회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흥분한 학생들과 이에 합류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공산당 기관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사와 교수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마치 예전에 그런 예수처럼 그냥 자기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걸 한탄하면서, 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마오쩌둥과 노선이 다른 공산당 간부들을 폭행, 살해하고 지식인들을 심판대에 세웁니다. 막 삭발시키고 난리도 아니네요. 홍위병들에겐 밥도 집도 모든 게 공짜였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공산당 간부, 교원, 지식인들을 때려잡고 다니다가 문화재로 눈을 돌립니다. 반동 문화를 없애겠다며 공자묘를 비롯해서 왕릉 등 문화재를 파내서 부수고 불지르기 시작합니다. 지적인 탐구를 부르주아적 속물군성으로 매도되고 싸구려 구호와 감성파리 선동으로 대중을 흥분시킵니다. 그렇죠. 이 감성파리가 참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감성팔이 뭐였죠? 욜로가 저는 기억납니다. 네, 근데 그거 이미 해보니까 별로 아닌 거 알죠? 네, 드러나면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오쩌둥을 신격화하는 홍위병이 탄생된 것입니다. 홍위병들을 활용해 경쟁자들을 때려잡는 마오쩌둥은 다시 권력에 복귀합니다. 마오쩌둥 자리를 이어받았던 국가주석 류사오치는 고문당해 죽었고, 그쵸, 자리에 앉혔을 때마다 참 이거는 그냥 바지 사장이 필요했던 거고. 예. 아무튼 마오쩌둥은 경쟁자가 될 만한 싹들을 모두 숙청해버립니다. 없애버렸죠. 권력을 위협할 경쟁자들이 숙청 등으로 모두 사라지자 마오쩌둥에게 홍위병들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마오쩌둥은 상산 하향 운동을 시작합니다. 젊은 학생들은 현장에서 배워야 한다며 홍위병들은 깡촌으로 내려보낸 후 다시는 도시로 복귀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대단하네요. 중고등학생이 주력이었던 홍위병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운 좋으면 늙어 죽게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죄입니까? 선동당에 미쳐 날뛰다가 쓸모가 없어지자 버려진 것입니다. 독재자로 권력을 누리던 마오쩌둥은 자기 고향 후난성 출신인 화기핑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화기핑은 양계 범시를 정치구호로 내세웁니다. 양계 범시는 두 가지가 무조건 옳다라는 뜻으로 마오쩌둥이 결정한 것과 지시한 것은 무조건 옳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왼쪽도 옳고 오른쪽도 옳다 이런 게 아니라 마오쩌둥이 결정한 것 그리고 지시한 것 무조건 옳다라는 뜻이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화기펑은 죽은 마오쩌둥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세력을 모으려고 한 것이었던 거죠. 이때 덩샤오핑이 다른 정치 구호를 들고 나옵니다. 실사구시였습니다. 실사구시는 마오쩌둥의 말 중 필요한 것만 유연하게 적용하자라는 뜻이죠. 마오쩌둥의 권위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개혁 개방을 암시하는 구였습니다. 마오쩌둥의 뻘짓대에 염증을 느끼던 대중과 당원들은 마음에 덩샤오핑의 실사구시로 쏠리게 됩니다. 1978년 12월 22일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권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합니다. 선부론과 도광양회,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선부론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들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결국 전체가 다 잘 살 것이라는 이론이죠.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자는 말이었고, 이에 따라 상하이 등 해안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키우자는 말이었습니다. 해안 도시들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중국 내륙 지역은 발전소에서 소외되어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선부론은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을 가져옵니다. 10년 동안 중국 GDP를 1조 6천억 불에서 8조 5천억 불까지 끌어올려 성장만 놓고 보면 대박을 쳤습니다. 네, 저도 이때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장난 아니었죠. 한 20년 전이었나요? 자원 및 역량을 해안 도시에 집중하는 선부론을 실행하는데 위험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 안에 미국의 할인과 같은 빈민구역이 생기고 커지는 것이었죠. 사회에 불만을 가진 빈민 세력이 집단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당은 도시 빈민을 막기 위해 후커우라고 부르는 호구제를 운영합니다. 호구제는 전 인민을 농민과 시민으로 나누고 시민을 다시 거주지역에 따라 등급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구 1000만 이상 도시에 사는 시민은 1등급, 500에서 1000만은 2등급, 300에서 500만은 3등급식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 1등급이겠네요. 그렇죠? 1천만 명이니까. 네. 베이징과 상하이, T엔진은 1급 위에 특급입니다. 호구제에 의하면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의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만 살아야 합니다. 도시인은 도시에, 농촌인은 농촌입니다. 도시 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또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상위 등급 도시 호구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2등급 도시에 사는 사람은 같은 2등급이나 하위 3등급 재하위 농민 호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등급 호구가 상위 등급인 1등급이나 특급 도시의 호구를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1등급 위에 특급이 있네요. 맞선을 보는데 재산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게 몇 등급의 호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는 사회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 같네요. 물론 농민이 도시로 간다거나 자기 등급보다 상위 등급의 도시로 마음대로 간다고 해도 구속되거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보장이 끊기게 됩니다. 사회 보장이 끊긴다는 것은 자녀가 학교에 갈 수 없고 의료보험이 안 되고 자동차나 집을 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요, 돈을 벌려면 도시로 가야 하는데 가족이 이주하면 호구 때문에 자식 교육이 안 되니 돈을 버는 사람만 도시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혼자 도시로 돈을 벌러 온 이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기러기 아파 생각나는데요. 홍콩 근처에 선전시를 예로 들면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선전시의 호구 보유자는 300만 명 수준입니다. 700만 명이 농민공이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중국 전체로 보면 이런 농민공들이 2억 4천만 명이나 생기면서 중국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두 번째 지시는 도광양해를 100년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하던 시기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이 세계의 원탑이 되는 때였습니다. 미국이 이때 이제 도광양해는 칼을 칼집에 넣어 칼날에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이죠. 자, 요거 100년 지켰으면 정말 실현이 됐을 것 같은데 못 지켜서 지금 싸우고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가 조조 앞에서 천둥 소리에 벌벌 떨며 두려워해서 조조의 의심을 사지 않았던 고사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광양회. 자, 덩샤오핑의 도광양해는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 대립하지 않고 그들의 자본과 기술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생각대로라면 2090년까지는 도광양해를 해야 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시작된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시진핑은 미국이 별게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도광양해를 버리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은 중국 몽을 외치며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미국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립니다. 태평양은 넓으니 미국과 중국이 나눠서 관리하자 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것이죠. 이때부터 미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정치 영역으로 집단 지도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집단 지도체제는 7명으로 이루어진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합의국가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무위원회의 합의를 거치게 해서 권력을 7명으로 분산시킨다는 게 제도의 핵심인데 후계 구도와 지도부 물갈이 방식도 설계합니다. 7상 8하의 격대 지정이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67세까지는 재임명받을 수 있지만 68세부터는 은퇴한다는 원칙이 7상 8하입니다. 7까지는 상 할 수 있고 8은 하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겠죠. 격대 지정은 차기 후계자를 미리 지정해서 주석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죠. 덩샤오핑은 이 기준에 따라 차기 후계자로 리핑을, 차차기 후계자로 후진타오를 지명합니다. 덩샤오핑의 격대 지정 계획은 천안문 사태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민 사람은 장쩌민이 아니라 리핑이었습니다. 80년대 말 학생 시위가 커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천안문 광장까지 시위대가 점령을 합니다. 피를 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자 리핑이 총대를 메고 천안문 사태를 주도한 것입니다. 리핑이 후계구도 선두주자였지만 천안문에서 피를 묻혀 개방개혁에서 외부로 나가기에 장애가 있다는 판단을 한 덩샤오핑이 하게 됩니다. 상하이를 맡고 있어 피가 묻지 않았고 파벌이 없는 장쩌민을 얼굴 마담으로 세우고 리펑이 총리로 실권을 행사하는 구도를 짠 것이죠. 장쩌민은 1993년 주석직에 올라 권력을 잡았지만 덩샤오핑이 사망하는 1997년까지 실권은 덩샤오핑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상황이었던 덩샤오핑이 1997년 사망하자 드디어 권력 맛을 좀 볼까 하는데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물려줘야 하는 2004년이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주석이 되면서 당 총석이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을 다 먹으며 권력을 몰빵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상권 분립이 되지 않고 국가 주석이 되면 입법, 사법, 행정의 군대까지 모두 가지게 된 것이죠. 타노스네요. 자, 이 중에 군이라면 가장 강력한 무력이 있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핵심 보직입니다. 장쩌민은 후진타오가 주석이 되었는데도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안 넘겨주고 2년을 버텼습니다. 2년 뒤에 넘겨줄 때도 실권을 가진 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에 고보순과 시하이허우를 꼽고 나서야 후진타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둘 다 장쩌민이 신복들로 후진타오를 견제하게 만들었죠. 장쩌민은 후진타오에게 10년간 주석 자리를 넘겨주었지만 그 다음 차기를 다시 자기가 미는 인물을 올리려고 파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3대 파벌 중 하나인 장쩌민의 상하이방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쩌민이 파벌을 만들자 후진타오도 파벌을 만들어 대응하기 시작했고 공청단이 만들어집니다.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갈라져 나오고 기존 집권 세력이 태자당을 형성하여 3대 파벌 간 경쟁이 시작된 시기였죠. 중국은 항상 이렇게 삼국지가 되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후진타오 이후에 후계자를 정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덩샤오핑은 차기로 장쩌민을 밀었고 차차기 후진타오까지만 후계자로 지정하고 사망을 합니다. 후진타오 이후 후계자는 지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후진타오 다음 차기 주석 후계자는 장쩌민 파벌인 상하이방 소속 천량위가 가장 앞서고 있었습니다. 천량위는 상하이 중산층 출신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상하이시 시장 장쩌민에게 잘 보여 승승장구합니다. 천량위는 시진핑이나 리커창보다 5년 앞서 정치 국원이 되었고 상무위원 1순위로 거론되는 선두주자였습니다. 튀어나오면 맞는 게 정치판입니다. 2006년 9월
천량위는 후진타오가 보낸 30명의 중앙기율검사위 수사관, 즉 한국으로 치면 검사죠, 에게 탈탈 털립니다. 8조 원의 부정축제가 발견되고 수십 명의 광고 모델, 간부, 아내 등을 애첩으로 둔 것이 확인됩니다. 천량위는 18년형을 선고받고 낙마하며 권력 다툼에서 탈락합니다. 천량위 8조 원 정도 돈 먹은 거로 너무 심한 게 아니냐며 정치 탄압을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상하이방 차기 후계자는 사라집니다. 1위가 탈락하자 2위 공청단의 리커창이 1위가 되고 천량위가 해임되고 빈자리가 된 상하이시 서기로 시진핑이 등장합니다. 리커창과 시진핑이 후계고대에 등장한 것이죠. 리커창은 후진타오 파벌인 공청단 소속이었죠. 당시 중국 주석은 상하이방, 공청단, 태자당 등 3대 파벌이 돌아가며 가져가기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죠. 상하이방은 후진타오 다음 10년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상하이방의 천량위가 후계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공청단의 리커창이 차기 주석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상하이방 파벌에 새로운 후계자를 키우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차기 주석을 정하는 2007년 당 대회가 다가옵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핵심은 7명의 상무위원들이 합의체 방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무위원회입니다. 상무위원은 68세까지 5년 단위 연기 임장을 할 수 있어서 나이가 찬 위원들이 빠지는 자리가 생겨야 상무위원 자리가 생기게 되죠. 68세가 되는 상무위원이 있어서 2007년에 상무위원 자리가 생겼고 새로운 상무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됩니다. 천량위가 사라진 상태라 누가 봐도 중앙위원 서열 1위인 리커창이 상무위원 선발에 앞선 상황이었죠. 후진타오는 차기 파벌인 리커창을 자연스럽게 상무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을 시작합니다. 당 대회가 열리기 6개월 전 정치 국원들을 대상으로 누가 상무위원에 적격인지 묻는 비공개 신임 투표를 실시한 것이죠. 리커창에 속한 직권 파벌이자 1위 파벌인 공청단을 견제하는 심리가 2위 파벌인 상하이방과 3위 파벌인 태자당을 자극했습니다. 2위와 3위 파벌이 일시적으로 힘을 합쳐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비공개 신임 투표에서 1위 파벌의 서열 1위 리커창보다 3등 파벌인 태자당의 시진핑이 표를 더 받아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7회 당대회가 열렸고 새로운 상무위원을 뽑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리커창으로 가고 있었죠. 장점이는 상무위원 후보를 선발하는 정치국 회원에서 2005년에 홍콩에서 출판한 잡지 한 권을 내놓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천안문 사태를 주도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왕진타오였습니다. 왕진타오는 리커창과 베이징 대학교 동창생으로 리커창과 같이 활동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는 9명이 같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실렸는데 그중 한 명이 리커창이었습니다. 천안문 사태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정치 국원들에게 천안문 사태 주도자와 연관된 리커창은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장점이는 다시 시진핑의 장점을 거론합니다. 그는 혁명 지도자, 자녀 세대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습니다. 천안은 혁명 지도자의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당의 무덤을 파헤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 대혁명이란 이름으로 홍위병들을 동원해 공자의 묘까지 파내버린 이들은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경우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죠. 공청단을 제외한 여타 정치 국원들이 시진핑을 지지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결국 시진핑이 리커창을 제끼고 서열 6위의 상무위원으로 새로 선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진핑의 서열 6위였지만 큰 의미가 있는 순위였습니다. 1위부터 5위 상무위원 5명 모두가 5년 뒤에는 68세 정년에 걸려서 은퇴하는 나이대였던 것이죠. 지금은 6위지만 5년만 버티면 시진핑은 7명의 상무위원 중 국가주석 넘버1 후보가 되는 것이죠. 5년이 흘러서 시진핑이 주석에 오르는 2012년이 다가왔습니다. 2012년까지 상하이방과 공청단의 권력이 짱짱해서 시진핑은 실권도 없이 주석이 될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묘한 사건 하나가 터지죠. 2012년 3월 18일에 새벽 베이징 시내 과속으로 달리던 페라리 한 대가 교각을 들이받고 부서집니다. 운전자인 남자는 즉사했고 같이 타고 있던 여성 2명은 중상을 입고 발견됩니다. 2명의 여성 중 1명은 나치였고 나머지 1명은 하의를 입지 않았으며 즉사한 남자는 링지화의 하나뿐인 아들 링구였습니다. 링지화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주석 비서실장 후진타오의 식복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런 사건 정도는 조용하게 묻어버리는 사회였죠. 문제는 당시 베이징 경찰이 정법회 수장 저우융캉 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우융캉은 공청단의 경쟁 파벌인 상하이방 소속이었고 링지화의 교통사고를 그대로 공포해버리며 일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아들이 페라리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죠. 조사가 들어갔고
링지화가 달러 45억불을 포함해서 20조 원의 금, 예금, 골동품, 부동산 등을 숨겨놓은 게 밝혀집니다. 상하이방은 원래 부패하다고 다들 봤습니다. 상하이 재계를 기반으로 상장한 계파라 경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부패는 심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죠. 문제는 상하이방이 아니라 공청단에서 부패가 터진 것입니다. 공청단은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들입니다. 경제는 잘 모르지만 공산주의 이론에 충실하고 똑똑하며 부패는 적다는 이미지였는데 링지화 건으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것이죠. 공청단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에게는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한 것이죠. 시진핑은 3대 파벌 중 태자당 소속이었지만 태자당 내에서도 선두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자당의 후계 구도에서 선두는 우리로 치면 경찰인 공안을 가지고 있던 보시라이였습니다. 보시라이는 공안을 활용해 부패 정부들을 모아서 정적들을 쳐냈고 부패한 고위 관료의 저승사자 이미지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보시라이는 27살에 베이징시 당서기인 딸인 리다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할 당시 보시라이의 아버지는 문화대혁명에 연루된 공장 노동자 신분이었고 리다니의 아버지는 잘나가는 당 간부였습니다. 둘의 결혼은 잘나가는 정치인 딸이 몰락한 집안의 아들과 사랑에 빠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하는 순애보였죠. 문화대혁명의 파도가 지나가자 보시라이의 아버지는 복권이 되었고 보시라이는 베이징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보시라이는 베이징대에서 국하이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애까지 있는 유부남 보시라이와 국하이라이는 열애를 시작합니다. 결국 보시라이는 리다니와 이혼한 후 국하이라이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리다니의 부친은 베이징시 당서기를 그만두고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국하라이는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소장인 구징성 장군의 딸로 구징성은 떠오르는 정권 실세였죠. 보시라이는 국하라이와 재혼한 뒤 구징성의 지원으로 다롄시장과 충칭시 당서기를 맡으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라이는 태자당의 차기 상무위원 1위 후보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노선을 잘 갈아탄 건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라이는 공안들을 활용해서 정적들을 쳐내기 위해 공안 전문가 왕리진을 공안국장에 기용합니다. 왕리진은 몽고적으로 전국 공안 1급 영웅에 오르며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던 인물이었습니다. 왕리진이 공안국장을 맡으며 공안 조직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보시라이의 부인 국하라이의 범죄가 포착됩니다. 국하라이의 정부이며 재산 해외 도피를 대행해주던 영국 해이우드를 호텔 객실에서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와우. 왕리진이 보시라이에게 이 정보를 보고하자 국하라이가 아니라 정보를 가져온 조사관들이 잡혀갑니다. 신기하네요. 정보를 가져온 조사관들이 잡혀갑니다. 담당 조사관 3명이 잡혀갔는데 3명 중 2명이 신문 과정에서 죽고 1명은 자살을 합니다. 3명 다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어차피 부부가 각각 정부와 애첩들이 있는 상황이라 국하라이의 외도는 중요하지 않았고 이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조사관이 주소가 나가자 왕리진은 지금까지 조사한 고위 관료들의 비밀 자료들을 챙겨서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으로 도피해버립니다. 2012년 2월 6월이었고 미국은 이것을 왕리진 파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국은 게리 로커 중국 대사가 보내온 왕리진 파일을 통해 중국 권부의 엄청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그 정보 중에는 정권 탈취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죠. 상하이방의 장점인 저윤캉과 태자당의 보시라이가 힘을 합쳐 무장경찰을 활용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계획이 담긴 정보였습니다. 와우. 2012년 2월 13일 서열 6위의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은 왕 리진에게 얻은 정권 탈취 정보를 국가 부주석인 시진핑에게 전달합니다. 시진핑은 이 사실을 즉시 후진타오에게 보고했고 후진타오는 신복 쉬린핑 군단장에게 지시해서 83군을 북경으로 진입시킵니다. 보시라이와 저윤캉은 제거되었고 장점이는 상하이파 목신 상무위원 4자리 중 2자리를 내주는 조건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정권 탈취 발각 사건은 장점인의 상하이방이 힘이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상하이방의 힘을 뺀 시진핑은 그해 11월 후진타오에 이어서 중국 국가주석에 오르며 정권을 이어갔습니다. 주석 자리에 오른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며 1위 파벌인 공청단보다는 2위 파벌인 상하이방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인민해방군을 가지고 있는 쉬차이허우가 부패 혐의로 먼저 제거되고 링지와 아들권을 키운 저우융캉이 다음 차례가 됩니다. 링지와 아들의 페라리 사건으로 공청단의 힘이 뺀 상하이방 저우융캉은 당 서열 9위에 불과하지만 정보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법회는 200만 공안과 무장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을 모조리 밑에 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핵심 조직입니다. 하지만 군은 정법회의 관할이 아니었죠. 쉬차이 허우를 부패 혐의로 제거하며 인민해방군을 장악한 시진핑은 군을 활용해 저우융캉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시진핑에 적극 협조한 군부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태자당의 장유사였습니다. 저우융캉의 구속은 백개왕의 몰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백개왕은 100마리 암탉을 거느린 왕이라는 뜻으로 400여 명의 내연녀가 있었고 공식 첩들만 28명이 나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잠깐 읽어보면 자샤오의 전 CCTV 아나운서, 예양춘 CCTV 아나운서, 신빙 아나운서 출신, 리샤오몽 아나운서 겸 기자, 어우양샤단 아나운서, 라오춘옌 아나운서, 다 아나운서네요. 네. 숨겨놓은 재산 900억 위안, 약 16조 3천억 원도 압수되고 저우융캉은 무기징역을 받으며 정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저우융캉을 시작으로 상무위원은 어떤 일을 벌여도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는 내부 룰을 확립시키기도 합니다. 20조 원을 해먹은 링자와권으로 공청단의 힘이 빠지기 시작한 데다 이어서 상하이방도 군과 정법회를 뺏기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태자당은 정치 쪽으로 철수하고 군부로 물러나서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청당과 상하이방의 힘이 빠지고 태자당까지 정치에서 물러나자 시진핑이 힘을 몰리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에게 몰리겠죠. 당연히 다 제거했는데 시진핑은 아버지 시중쉔이 문화대혁명에 말려 실각을 하자 베이징 81중을 쫓겨난 깡촌인 링자허에서 토굴 생활을 5년간 하게 됩니다. 옆 동네에서 토굴로 밀려온 5살 많은 남자가 있었고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왕치산입니다. 아버지 시중쉔의 절친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자 시진핑은 칭화대에 입학을 하며 베이징에 복귀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대학 졸업 후 베이징에서 버티지 않고 지방 근무를 자청했고 1985년부터 2002년까지 푸첸성에서 짱박혀 조용히 지냅니다. 일은 전혀 하지 않고 17년간 술 마시며 인맥 관리만 합니다. 이때 만든 인맥이 칭화대 인맥과 합쳐서 시자쥔이라는 신파월이 됩니다. 시자쥔. 시진핑의 칼은 자오로지입니다. 저승사자 왕치산이 이끄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부패 관리를 제거하면서 빈자리에 자기 편을 씹는 일을 자오로지가 합니다. 자오로지의 아버지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쉔의 부하였고 할아버지는 동료였으며 고향도 시진핑과 같은 산시성이었습니다. 자오로지는 상무위원이 되었고 왕치산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도 물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진핑은 1기인 2013년부터 2017년은 부패와 전쟁을 통해 3대 파벌들을 제거하는 기간이었죠. 시진핑의 두 번째 임기인 2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영구집권을 향해 달려가는 기간이었습니다. 2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진핑 우상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중국 관영방송에 시진핑 일대기 3부작이 방송됩니다. 시진핑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다다마는 펑마마를 사랑해 라는 노래들이 있었고 시집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 같은 노래들이 방송됩니다. 일본은 AKB48과 비슷한 56D화라는 걸그룹은 당신은 어찌 부르면 모르겠다 등의 찬양가를 불러댑니다. 언론사들도 난리가 납니다. 총석이시여 당신의 뒷모습과 나의 눈길 큰형님 같은 당신의 뜻깊은 말씀에 손에 쥔 휴대전화가 뜨거워지고 이런 용비어 청가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육부도 가세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진핑 어록을 공부시키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철도 총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진핑 어록에 객실의 전체 벽과 손잡이까지 굽혀서 열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후 2018년 3월 11일 개최된 전인민 대표대회는 개혁안이 통과됩니다. 세계가 주목한 것은 헌법 79조 3항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세계는 연속 임직원을 2번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을 주목합니다. 2014년 3월 국가주석에 시진핑이 올랐으니 5년씩 2회까지만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2023년 봄에 시진핑이 퇴임을 해야 했죠. 그런데 이날 이 문구가 삭제되어 시진핑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 시작된 것이죠. 일당 독재와 1인 독재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공산당 일단 독재였지만 7명의 상무위원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큰 사안들을 결정했습니다. 22년 11월 7명의 상무위원이 전원 시진핑 파벌로 바뀐 것이죠. 7명의 상무위원, 4명의 시진핑 파벌, 2명의 공청단, 1명의 상하이방 파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차 중앙위원회에서 리커창을 포함한 공청단, 상하이 파벌 3명이 모두 날아간 것입니다. 시진핑 3기 측근들 상무위원직 싹쓸이. 공청당, 태자당, 상하이방 3대 파벌이 서로 견제를 하고 교대로 정권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시진핑이 1위 독재로 완전히 탈바뀌게 됩니다. 후진타오가 회의 중간에 퇴장당하는 모습이
시진핑 1인 독재의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남은 사람은 공청단 소속의 서열 2위 리커창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로 코로나 확산에서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고 수습이 안 되자 시진핑은 리커창에게 수습을 맡깁니다. 코로나 확대로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되는 자리로 보였지만 리커창은 코로나를 외견상으로는 잠재웁니다. 시진핑은 비겁해 보였고 리커창은 일은 잘한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2020년 6월 코로나 관리에 힘을 얻은 리커창은 전인대 회의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합니다.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인 1,000위안 17만 원에 불과해서 집세까지 내기 힘들다는 발언이었고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중국 14억 명 모든 국민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했다 라고 시진핑이 자랑한 직후에 총리의 발언은 시진핑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시진핑도 약점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속한 파벌이었던 태자당은 공산당 초기 핵심 멤버 800명의 직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인원이 몇천명 수준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가 문화혁명에 연루되어 지방으로 쫓겨났을 때 태자당은 누구의 도움도 주지 않는 등으로 좋은 강점이 아닌 관계입니다.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지만 태자당과는 멀어진 사이였죠. 시진핑이 나온 칭하대와 지방을 도는 동안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시진핑 측근으로 합류는 했지만 몇백 명 정도입니다. 네, 중국 클래스는 몇백 명 정도로는 안 되나 봅니다. 한 명 한 명의 힘은 강할지 몰라도 숫자가 적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리커창은 공청단은 9천만 명의 공산주의 청년당 조직과 공산당 관료 조직을 모태로 하기에 규모에서 비해 비교할 수준이 안 되었습니다. 몇백 명과 9천만 명. 장난이 아닌데요. 시진핑이 운 좋게 정권을 잡고 부패와 정권을 통해서 수많은 공청단 관료들을 쳐냈지만 아직도 관료 조직은 공청단이 대부분입니다. 리커창은 5월 25일 10만 명의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감지된다. 많은 중소기업이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방역을 잘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도 이루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시진핑이 밀은 제로 코로나를 돌려가게 한 것입니다. 네, 제로 코로나. 네, 부작용. 리커창의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리커창은 총리에서 물러났고 시진핑 파벌의 핵심 측근인 리창이 총리 자리를 물려받게 된 것이죠. 리창은 시진핑이 수행 비서로 충성심을 인정받아 시진핑의 좌측근이 됩니다. 최측근. 리창은 농대의 농업기계공학 출신으로 우리로 치면 국정원, 법원, 검찰, 경찰 경력으로 커온 사람입니다. 경찰을 잘 안다고 하기 힘든 사람이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를 책임지던 총리 보직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충성심이 강하고 부지런한 예스맨 스타일의 실세가 무능하다면 조직엔 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중국 경제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이죠. 리커창의 인기는 퇴임 후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수영장에서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하며 완전히 사라집니다. 리커창은 사라졌지만 공청단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상하이방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주요 인물이 몰락했고 수장인 장쩌민이 사망하며 파벌로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군부로 들어간 태자당은 정치 쪽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지만 군부에서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2022년 10월 미국의 중국 우주항공연구소 CASI는 242쪽 분량의 중국 로켓군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보고서에는 로켓군의 조직, 부대 지휘관, 주요 간부의 신상, 로켓군 기지 위치, 배치된 미사일의 종류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위성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고 내부 기밀 접근 권한 때문에 하급 장교도 입수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사에 들어갔고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과 시중보 정치위원 등 10명의 로켓군 고위 장성들을 체포합니다.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은 교체되었고 조사를 받은 중의 우기화 로켓군 부사령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미국에 유학을 간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의 아들이 기밀을 유출한 범인으로 밝혀집니다. 미국 유학생활 중 마약을 시작한 아들이 돈이 부족해지자 거액을 받고 중국 로켓군의 내부 보고서를 민국으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태자당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었죠. 로켓군 사건으로 공격이 시작되자 이들이 공청당과 힘을 합쳐서 반격을 하는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시진핑은 측근들을 군부의 핵심 위치에 포진시켰지만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측근 중 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있는 사람은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습니다. 중국 군부의 최고위직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2명으로 구성되는데 주석 바로 아래 200만 군대를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허웨이동은 중국 인민해방군 서열로 보면 서열 1위 시진핑과 2위 부주석 장유사 다음에 넘버 3였습니다. 허웨이동은 부패 혐의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금 출처와 비서 및 부하와의 불륜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25년 중국은 참 불륜이나 이런 첩이 그냥 문화네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년 3월 11일 폐막된 양회 이후 공식 석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군부의 인물은 허웨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2025년 3월 11일 1년 전에 갑자기 시진핑의 측근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왕허빈 로켓군 사령관 사라졌고요. 린샹양 동부정구 사령관 사라졌고요. 왕주빈 남부 전구 사령관 등도 공식 명단에서 지워진 것이 발견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부서기와 성장을 지닌 푸셴성 출신들의 모임인 푸젠방의 인물들입니다. 무슨 방이 이렇게 많나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군부는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허웨이동의 푸젠방과 태자당 중 산시성 출신들이 만든 산시방의 장유사가 경쟁하는 구도였죠. 푸젠방 인물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자 군부의 주요 보직에 남아있던 푸젠방은 이제 동주엔 국방부장 정도입니다. 중국 군부장의 힘이 태자당이자 군부 너머 투인 장유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푸젠방을 숙청하는 게 아니라 산시성이 푸젠방을 부패로 엮어서 역으로 숙청하고 있다는 루머가 도는 배경입니다. 중국군의 해방 군부는 집체 영도를 솔선에 견지하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시합니다. 중대 문제 결정은 반드시 집단적 토론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한다. 개인은 절대로 영도 집단의 위로 올라설 수 없다라는 논평은 시진핑의 1인 체제를 부정하고 집단 지도 체제의 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대만의 연합신문은 이것을 주석 책임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는 기사를 낸 것이 25년 4월이었습니다. 25년 6월 30일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오피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며칠 전입니다. 당 중앙 의사결정 협의기구 조례심의 통과? 와, 어려운 이름이죠. 지금까지 중국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정치국회의라는 공식 절차보다도 영도 소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개 이상 돌아가는 영도 소조는 시진핑 직속 전략그룹으로 과거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와 비슷한 조직입니다. 6월 30일에 발표한 내용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상화해서 영도 소조가 아닌 정치국회가 주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중국 관영지에서는 이것이 함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25년 9월에 개최되는 전승절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7월 말에는 당의 전 현직 중요 인물들이 베이징의 휴양시설 베이다허에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모임이 개최됩니다. 베이다허에서 결정된 내용은 8월 4중전 회의에서 주요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시진핑의 퇴진은 아닙니다.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이 경쟁하던 중국의 3대 파벌이 태자당, 공청당, 시자진의 신상 3대 파벌로 리뉴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타협을 통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되었고 조율 과정을 거쳐서 9월 전승절에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시자진은 시진핑의 힘인 것 같은데요. 한 줄평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인 발표가 외부로 잘 나오지 않는 곳이라서 조각난 정보들을 모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은 공식적인 정보로 크로스 체크되지 않는 흥미 위주의 내피셜로 봐도 됩니다. 9월 전승절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